매니저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금리 인상이 수혜가 되는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전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좀 더 기다리다가 상승하는 걸 취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할 텐데, 지금 정도의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는 안녕하세요. 자이언TV의 앤드류입니다. 지난 1부에 이어서 오늘도 고태훈 에셋플러스 본부장님과 함께 이 ETF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ETF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규모, 그러니까 순자산의 총액 규모가 전체 주식시장에서 2.8%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ETF 시장에 관심은 많은데 이 생각보다 시장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일각에서는 이게 좀 속빈 강정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에는 좀 어떠신가요? ETF 시장이? 예, 물론 이제 침투율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작년에 성장성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사고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판단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10% 이상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점점 더 따라가겠지만, 이거는 기관 투자자라든지 전반적인 투자자들의 투자의 프레임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품의 다양성을 갖추기에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규모도 그렇고 다양성 측면에서, 물론 솔직히 일본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대비해서도 그렇게 다양성이 아주 모자란 건 아닌데 사이즈가 좀 더 커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패시브 ETF에서도 이제 지수형 중심의 지금 성장세보다는 좀 테마형 ETF의 성장세가 좀 두드러진 상황이고요. 액티브 ETF가 출시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것도 테마 업종이 좀 제한적이죠. 지금 나온 건 메타버스라든지 BBIG라든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포트폴리오가 좀 더 다양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팩터 ETF 같은 경우처럼 퀀트적으로 활용되는 펀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밸류 팩터, 그로스 팩터 이런 것들을 삼아서 펀드 전체, 그러니까 자기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가져가는 그런 퀀티테이티브한 영역도 담당을 해주는 ETF들도 많고, 이런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다변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 지금 거래소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시려고 ETF 사업팀 규모도 키우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ETF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실 초보 투자자들은 함부로 개별 종목을 딱 매수하기가 좀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나는 메타버스가 좀 뜰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 뜰지 모르겠네 할 때는 그런 ETF를 좀 선택하기에 있어서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ETF 시장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액티브 ETF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엔 대표적으로 이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는 캐시우드 사장님의 아크 ETF가 있죠. 예. 액티브 ETF와 패시브 ETF가 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 액티브 ETF는 돈나무 누나로 유명한 이제 캐시우드의 아크 ETF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펀드 매니저의 판단을 통해서 종목을 선별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ETF라는 건 펀드를 상장시장에 상장을 해서 거래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패시브나 액티브나 이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패시브는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지수, 테마를 따르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코스피 200을 따르는 그런 지수를 따르는 그런 패시브 ETF처럼 특정한 지수가 룰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그게 계산이 되면서 분기 정도마다 리밸런싱을 하게 되거든요. 종목 변경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그대로 투자하는 게 패시브 ETF라고 한다면, 액티브 ETF는 저희처럼 이제 종목을 선별하는 매니저들이 그 안에서 종목을 차별적으로 선별을 해서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에셋플러스의 표현으로는 평균에 투자하는 거는 패시브 ETF, 평균 이상의 기업에 투자하는 건 액티브 ETF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액티브 ETF는 사실 아직 국내 시장에서는 좀 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21년 5월에 8개 정도 펀드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좀 의미 있게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크만 해도 사실 2014년에 상장됐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국내 시장에서도 이 액티브 ETF가 크기 위하여서 좀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방향으로 다 성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 측면에서도 성장을 많이 해야 돼서
다양한 색깔이 좀 더 나와야겠지만 또 하나는 해외로도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글로벌 메타버스 같은 것도 나오셨는데 저희가 사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가 처음으로 종목을 선별해서 액티브하게 해외 주식을 사는 ETF였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 저희가 출시한 게. 그러니까 이런 펀드들이 지금 11월에 나오고 12월에도 나오고 계속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결국에 국내 투자를 하시던 분들이 국내 주식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해외 주식을 투자하실 때도 국내 운용사를 통해서 ETF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이 ETF라는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비중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가 좀 활성화되면서 좀 더 양질의 리서치, 양질의 컬러를 가진 그런 이제 ETF들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패시브 ETF는 사실 어떤 지수에 딱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종류들이 어느 정도 한정될 텐데 액티브 ETF는 정말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색깔이 좀 다양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를 조금씩 해보고 있지만 이 거래 시간 때문에 사실 제가 직접 투자하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믿을 만한 ETF나 이런 게 있으면 국내 운용사를 통해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액티브 ETF는 특성상 이 운용하시는 매니저분들이 또 이렇게 스타덤과 팬덤이 더 두터워지면 또 인기가 생길 것 같은데 피터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한국의 캐시우드처럼 그렇게 딱 될 수 있으면 뭐 좋을 것 그런 같습니다. 게 되면 좋겠지만 뭐 사실은 쉽지는 않은 영역이고요. 캐시우드가 나와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사실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통의 내용적인 측면보다도 그렇게 소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설득을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노력은 많이 하려고 유튜브도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S+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투자자와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경영 철학에 들어있어가지고 소통의 원칙이라는 경영 원칙에 들어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ETF 투자법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투자와는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ETF 투자를 할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기준이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패시브에 대해서 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딱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패시브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지수가 정해진 룰에 따라서 잘 운용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지수에 따라서 그냥 운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는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비용은 싸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지수를 사용한다면 좀 더 싼 걸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국가라든지 업종이라든지 테마 어떤 그런 걸 골라내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액티브 ETF는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운용사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재무제표, 현재 가격에 대비한 가치 뭐 이런 걸 하면 되겠지만 액티브 ETF에 투자하는 거는 그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 혹은 매니저와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매니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회사가 그 철학을 유지할 수 있는지 철학과 관점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용사의 관점을 많이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사실 비중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패시브 ETF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종목 비중을 지수에 있는 만큼 그대로 카피해서 가야 되지만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액티브 매니저들이 매일매일 지수와 상관없이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보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건지 왜 그렇게 가는 건지를 소통을 하는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평가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ETF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운용을 하는 사람인 이 매니저와 자산 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피터 본부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이제 운용 중이신 ETF가 이제 플랫폼 쪽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향후 어떤 테마형 ETF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테마나 업종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실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에 나와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수탁고를 많이 늘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마나 업종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테마 업종은 어떤 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관심사들은 테마나 업종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그 운용 철학을 지켜나가는 액티브 ETF를 골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메타버스를 사시든 전기차를 사시든 뭐 2차 전지만 따로 사시든 결국에 산업을 선정하고 테마를 고르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테마 안에서 어떤 운용 철학을 또 가지고 이게 지속 가능한지 어느 정도 시간을 내가 봐야 되는 건지를 미리 좀 평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뭐 테마를 고르는 거는 저희는 이제 그 리서치 하는 방식이 바텀업 리서치를 하는 운용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보고 그 다음에 산업으로 모아서 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경제를 보는 방식이어서 경제 전체의 흐름은 너무 많은 변수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거를 산업, 기업으로 더 내려가서 기업 하나로 보게 되면 기업 하나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이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개괄적인 그림을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테마나 업종을 좀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굳이 좀 이제 구분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각각의 산업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기업 단위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핸드셋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뀔 건지 궁금하면 애플을 보면 될 거고요. 전자상거래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보고 싶으면 아마존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 전기차는 테슬라 보면 되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을 보시다 보면 테마가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올라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나 업종, 테마 이쪽에 공부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각 산업의 1등 기업을 보고 테마 스터디를 하는 것이 좀 더 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텀업 리서치를 하신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요즘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아무래도 이 연준의 금리 인상과 타이트닝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좀 어떤 테마의 ETF에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주식형만 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증시가 안 좋을 때 피할 수 있는 자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미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에서 또 피하는 자산으로 많이 가시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낙폭 과대가 되어 있는 주식형 ETF들 중에서 좀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낙폭 과대가 된 그런 ETF들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은행 업종이나 뭐 이런 그런 금리 상승에 수혜가 되는 업종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얼마나 더 지속이 가능한지는 사실 제한적이거든요. 은행 업종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뭐 기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되는데 개인별로 다 그렇게 하시긴 굉장히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제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정이 좀 많이 나왔던 성장주 중심의 ETF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익률 관점에서 매니저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금리 인상에 수혜가 되는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전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좀 더 기다리다가 상승하는 걸 취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할 텐데 지금 정도의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는 굳이 너무 많이 옮기시기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낙폭이 과도한 ETF로 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 또한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실적 발표의 시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 실적이 전체가 나오고 2022년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산업으로 계속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도 개별 기업마다 사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산업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1등 기업이 마켓시어를 늘려가는 과정에서는 2등은 또 퇴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등이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지 산업이 다 성장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기업만 성장할 수 있는 건지를 분별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액티브하게 고르는 관점이 뭐 이번 상반기 특히 1분기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 주식 투자하기 전에 좀 스터디하는 게 좀 중요한 시즌이 되겠네요. 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지만 금융주와 같은 금리 상승기에 국한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종목보다는 지금 이제 좀 많이 떨어진 낙폭 과대인 종목들을 좀 저점에 사서 성장성을 바라보는 게 좋다. 그야말로 많이 떨어진 종목 묻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뭐 저점을 잡는 건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저점도 그렇고 고점도 그렇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많은 개인분들이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미 주식 비중이 100%이신 분들은 이런 투자를 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주식 투자 비중을 봤을 때는 아직은 너무나 늘릴 게 많이 남아있는 거죠. 현금이 많죠. 아직도 뭐 한 10% 초반대 정도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전히 자산의 비중에서 주식을 늘릴 만한 여지가 많기 때문에
뭐 아직은 우리가 주식을 더 투자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이 전반적인 ETF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태훈 본부장님과 함께 이 ETF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